2018학년도 한국지리 기출문제 주요문항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8학년도라는 거는 2017년도에 시행을 했던 평가원 6월, 9월, 그다음에 수능 한국지리 시험을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모의평가부터 한번 볼게요. 6월 모의평가인데 저번 연도 2017학년도도 그랬듯이 20문제를 모두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요 한 두세 문제 정도만 해설을 할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수능 문제를 다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주요 문제들을 깊이 있게 해설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 해설을 보고 싶으면 뭐 EBS나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 그 모의평가에서는 세 문제 4번, 9번, 20번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인데 자, 얘는 지금 뭘 묻고 있냐? 영남권의 제조업을 묻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제조업.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영남지방의 세 광역시 중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평가원의 표현 방식이 물론 그 자료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가부터 다까지는 경기, 경남, 무슨 뭐 전남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때부터 이제 평가원의 언급 방식 좀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걸 학습을 했는지까지도 이 발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영남지방의 세 광역시라고 언급을 했으니까 영남지방의 세 광역시 부산과 울산, 대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X축이 지역 내 총생산액, X축이 지역 내 총생산, 그 다음에 Y축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역 내 총생산액이라는 건 뭘까요? 지역 내 총생산액. 우리가 이걸 이제 GRDP라는데, 자, 우리가 이제 GDP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GDP. 그래서 전 세계끼리 나라들끼리 GDP가 어느 정도냐, GDP 순위가 어느 정도냐 그런 걸 이제 국가 간 따지는 게 이제 GDP입니다. 근데 한 나라에서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리전이라는 R이 들어올 거예요. 지역별로 이 생산액이 얼마나 되냐를 따질 때는 이 지역 내 총생산액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지역 내 총생산액이라는 거는 어느 지표와 좀 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일까? 어쨌든 경제 규모니까 당연히 인구와 비례하겠죠. 인구. 그러니까 무조건 비례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산업 구조가, 산업 규모가 인구랑 비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외우고 가는 게 낫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어디죠? 경기도가 되겠죠? 경기. 인구가 뭐 한 250만이니까. 그 다음으로 인구 많은 데가 경기 다음으로 인구 많은 데가 서울이잖아요. 1000만 좀 안 되죠? 서울 970만. 그 다음에 거의 뭐 900만급의 시도가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 지역 내 총생산액 또한 넘사벽이 있기도 넘사벽 3위까지? 자, 3등이 뭐냐? 인구 비례를 했으니까 3등을 부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와 무조건 비례한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인구와 비례한다. 그래서 3등은 뭐냐면 어느 정도 인구도 있으면서 중화학 제조업, 돈 잘 버는 산업인 이 중화학 제조업이 발달한 충남이 되면 충남. 그러니까 인구가 한 200만 돼요. 좀 이따 이제 시도별 인구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에서 언급을 할게요. 다른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는 인구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돈 잘 버는 중화학 제조업이 발달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외워라. 그러면 자료에서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꼴찌. 꼴찌는 뭘까요? 인구가 가장 적은 데죠. 그러니까 세종이겠지만 세종은 아무래도 산업구조 문제에서는 안 나오다 보니까 세종을 빼게 되면 제주가 되겠죠? 제주가 인구 한 60만 된다.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좀 알아두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나온 거는 영남권의 세 광역시잖아요. 그러면 부산, 울산, 그 다음에 대구 중에 인구 가장 많은 데는 부산이니까
그러면 이 지역 내 총생산에 가장 많은 지역은 당연히 부산이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가 부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라는 지표가 또 있죠. 1인당 우리가 이제 또 1인당 GDP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GDP랑 1인당 GDP는 사뭇 다르다. 실제로 이제 GDP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인데, 그건 이제 덩치를 말하는 덩치 큰 친구들. 근데 1인당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밑으로 확 꺼져버리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1인당 지표입니다. 1인당 지표. 그러면 1인당 그럼 1인당으로 가게 되면 1위가 어디가 될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돈 잘 버는 동네가 어딜까? 그 다음에 1인당이니까는 분모에 뭐가 옵니까? 인구수가 오겠죠. 그러면 분모가 무거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좋죠. 가볍다는 얘기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동네.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 돈 잘 버는 동네가 어딜까? 바로 울산이죠. 압도적인 1위죠. 왜? 울산 자체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광역시 중에 막내잖아요. 110만. 많은 편이 아님에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그죠? 자동차, 조선, 정유, 석유화학 이런 쟁쟁한 중앙공업들이 다 입지에 있는 울산이 이 1인당 GRDP 압도적인 1위가 됩니다. 그래서 울산, 그 다음이 또 아까 말한 제조업 발달하고 인구 어느 정도 있던 동네, 충남. 그래서 이 양대 산맥을 좀 외워놔라. 울산과 충남. 그러면 너무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제가 무책임하게 무작정 외우라고 안 했죠. 연상을 해서 외워라. 항상 저는 무자비하게 외우라고 안 하니까. 저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 충남하고, 그 다음에 꼴찌가 뭘까? 아까 했잖아요. GRDP는 인구 비례니까 제주. 사실 이게 그게 꼴찌가 무언가를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냥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그냥 알아만 돌아, 이렇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면은 꼴찌가 그럼 과연 뭘까? 아까 1위가 뭘까는 인구가 많지는 않으면서 돈 잘 버는 동네였죠. 그러면 꼴찌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인구 많으면서 정작 돈 잘 버는 산업이 없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데 돈 잘 버는 산업, 그럼 중앙공업이 아니라 경공업이 그 지역에서 주가 되는 동네겠구나. 바로 대구죠. 대구.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알고 있어라, 그냥 그렇구나. 대구. 실제 꼴찌는 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60년대부터 정부 측을 중심으로 해서 섬유공업이 발달한 대도시고, 아직까지도 이 지역 내에서 섬유산업이 이 주가 되고 있는 동네죠. 그래서 대구가 꼴찌가 된다. 그래서 이 울산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이랑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을 따져보게 되면 갭이 3배가 차이 나요. 3배. 꽤 큰 거죠. 3배. 이 울산에 6천만 원 정도 되고 대구가 한 2천만 원 언저리밖에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표로 가게 되면은 아까 이 지역 내 총생산액 가장 많은 지역 C가 어디다? 인구 제일 많은 부산. 그 다음에 A랑 B. 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 전국 1위죠. 울산이 되겠죠. B가. 나머지가 이제 대구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 설명을 했죠. 대구. 그나마 경공업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동네다. 그래서 전국 꼴찌 대구. 2천만 원 언저리인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 B, C가 정리가 됐네요. 그럼 이제 밑에 표를 가서 보면, 자, 대구, 울산, 부산. 이렇게 각각의 이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입니다. 출하기 아니라 종사자 수 비중인데, 자, 가나다를 매치를 하셔야 돼. 근데 지금 울산에서 가장 그 종사자 수 많은 게 가잖아. 가가 뭐겠어? 자동차겠죠? 네, 섬유, 금속 가공 제품. 자, 지금 나온 제조업 3개가 자동차, 섬유, 금속 가공 제품. 근데 우리가 섬유랑 자동차는 배웠잖아. 근데 금속 가공 제품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 근데 내가 배우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금속 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일체 생각을 하지 말고 배운 대로만 푸시면 답이 노출이 된다. 그래서 가를 뭘로 잡아? 자동차로 잡아야 되겠지. 울산에서 종사자수 1위니까. 그 저번 2017학년 때 종사자랑 출하액 차이 언급했습니다.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다를 매치를 해야 되는데, 자,
대구, 울산, 부산 다 나는 있어. 다 이렇게 있고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울산 꼴찌 이제 5등이다. 그 다음에 지금 가능했잖아, 그지? 가능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나가 지금 대구, 울산, 부산에 다 있어, 그지? 근데 다는 어때? 어디에만 있니? 대구에만 있잖아. 대구에만 있잖아. 그럼 다가 무슨 상관이야? 다가 섬유가 되는 거지. 되지 않겠니? 그래서 가를 자동차로 잡아주고 다를 뭘로 잡아야 돼? 섬유로 잡아주면 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 그냥 5번. 금속 가공 제품은 배운 적이 있니 없니? 없어. 그럼 생각을 하지 마. 그래서 답을 그냥 5번 도출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니? 응. 그 다음에 9번 가볼게. 자, 9번 문제는 기호 문제인데 그게 사실 어렵진 않아. 근데 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자, 9번 가보자. 기후야. 자, 연평균 기온이 주어져 있고 연강수량이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일단 연평균 기온 조금 생소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보통 연교차라든지 최연월 평균 기온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연평균 기온이 뜬금없이 주어졌어. 그럼 연평균 기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물론 저번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 최연월 평균 기온과 이 뭐라 해야 돼? 반비례 관계다, 그치? 왜냐면 최연월 기온이 낮아야 연평균 기온 비례구나, 미안하다, 그치?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을 기온을 쫙 나열한다고 생각해볼게. 이게 이제 최나널 기온이야. 최나널 평균 기온. 다 나열했다 치는 거야. 그 다음 파란색으로 최하늘 평균 기온을 나열해볼게. 자, 우리가 두는 게 있잖아. 최나널 평균 기온이니 최하늘 평균 기온이니 어느 기온이 지역 간의 차이가 커? 바로 겨울 기온, 즉 최하늘 평균 기온이 지역 간의 편차가 커. 자, 그렇다면 최하늘 평균 기온과 최나널 평균 기온의 차이를 뭐라 부르는 거야? 바로 이거를 가지고 연교차라고 하잖아, 그치? 그럼 이 연교차에서 딱 그 중간이 되는 온도, 이게 바로 무슨 온도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연평균 기온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어차피 여름은 우리나라 다 더워. 다 덥잖아. 북한을 가도 반팔 입고 서울에서도 반팔 입고 제주도 가도 반팔 입어. 더워. 그런데 겨울은 제주도 가면 어때? 조금 늦겨울이나 한 2월 달에 제주도 가잖아? 그때 이미 봄 날씨야, 제주도는. 그지? 근데 아직까지 2월 달인데 대관령이라든지 북한 가봐. 패딩 입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지역별 편차가 큰 계절은 겨울이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을 결정짓는 요소는 뭐다? 바로 이 최하늘 겨울 기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니? 자, 그럼 그렇게 접근해보자. 그럼 지금 나온 동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위쪽부터 중강진 있어. 중강진 있지, 그지? 중강진 있고 평양 있어, 없어? 평양 있고 강릉, 그 다음에 군산, 포항이야. 단골 손님들이 나왔지. 자, 그러면 지금 연평균 기온이랑 X축에 있고 Y축이 연강수량. 연강수량은 너무 잘 아니까. 그럼 이게 지금 X축이 뭐야? X축이 연평균 기온. 그 다음에 Y축이 뭐야? 연강수량. 자, 보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연평균 기온이 낮은
그 다음에 강신형도 저거 안 저거 적은 A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중강진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중강지보다는 강신형이 많고 연평균 기온이 높다. 아 그럼 조금 남쪽이겠구나, 그치? B가 뭐가 돼? 평양. 쉽지? 그 다음에 CD를 해보면 이게 대충 한 1400 언저리잖아, 이때. 여기가 1400mm. 그렇게 봤을 때, 자, 1500까지 가는 이 D가 뭐가 된다? 동해안에 있는 강릉이 된다. 그 다음에 군산 포항에 비교가 되겠지, 나머지들은. 쉽지? 어떻게 하랬다? 연평균 기온을 뭘로 접근하랬다? 최연을 평균 기온 접근하랬다, 그지? 그러면 군산은 서해안이고, 포항은, 그치? 동해안이니까, 어디가 더? 겨울에 따뜻해. 동해안이 포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연평균 기온 더 높은 곳은 뭐가 된다? 포항이 된다. 그치? 나머지 C가 군산이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리을 현지만 보자. D는 A보다 연교차가 작다. 그치? 같은 논리인 거야. D가 어디야? 강릉은 중강진보다 당연히 연교차가 작겠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마지막 20번 가보자. 자, 20번은 제조업 문제랑 인구의 이동을 하나로 묶어놨어. 융합형 문제야. 자, 20번. 자, 권역별 전입전출 인구 이렇게 나와있잖아. 자, 지금 그러면 가나다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에 하나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뭐야? 권역별, 제조업, 생산해. 그러니까 출하액이랑 같은 측면에서 보면 돼. 자, 그렇게 돼 있어. 그럼 일단 왼쪽부터 볼게. 인구의 이동. 자, 근데 지금 인구의 이동인데 상호작용이잖아. 그럼 이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알아보자. 인구의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때 6월 평가원 때 언급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할 9월 모의평가 그리고 대망의 이 수능 때 약간 스포를 하자면 이 수능 문제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의 소재가 되게 됐어. 결국 어떻게 봐야 되냐? 올해도 6월 모의평가를 봤잖아. 그 다음에 곧 9월 모의평가 볼 거고. 그래서 가장 올해 그 해 수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 그 중에서도 그 당해년도에 6월 9월 모의평가다. 분명히 그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그것들을 답습해서 한층 더 발전시켜서 수능에 출제했기 때문이지. 한번 보자. 인구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아볼게. 자, 그러면은 대단한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인간관계도 똑같아. 가까울수록 많이 만나게 돼 있지. 멀면은 예를 들어서 친하던 친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만큼 이 컨택의 빈도가 낮아져 안 낮아져? 당연히 낮아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랑도 연관성이 있는 거고. 또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서울 옆에 대도시는 인천광역시가 있지.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과 인천의 상호작용이 많을까? 서울과 의정부의 상호작용이 많을까? 당연히 넌 어디겠니? 인천이겠지. 자, 인천 인구가 얼마야? 300만이지. 의정부 인구가 40만밖에 안 돼. 당연히 상호작용량 어디가 많아? 거리는 비슷한데 인구가 어디가 더 많으니까? 인천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인구의 규모에 비례한다. 당연히 인구의 규모에 비례하지 않겠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지? 그럼 무조건 인구가 많으면 끝나느냐? 아니야. 첫 번째 말했던 게 뭐였어? 거리 개념이었지. 그래서 정확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의 제곱의 관계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제곱은 뭐 굳이 알 필요 없고 어쨌든 거리의 반비례에 한다. 그럼 우리가
인구의 상호작용을 따질 때는 몇 가지 비교해야 돼? 두 가지지. 첫 번째가 뭐야? 인구의 규모. 두 번째는 뭐야? 거리.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들어가 보자. 가나 다 중에서 가장 인구의 상호작용량이 많은 권역이 어디니? 실수하지 말고 잘 봐봐. 가권역이지 않니, 그지? 그래서 가가 뭐가 되는 거야? 수도권 되는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다, 즉 영남권과 충청권을 따져줘야 되잖아. 어떻게 따질까? 어떻게 따져줘야 돼? 이거는 뭘 봐야 돼? 상호작용을 봐야 되는 거지. 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이 있다 해보자. 우리가 배웠어. 수도권과 영남권의 관계, 수도권과 충청권의 관계. 중요한 건 뭐야? 바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관계지. 어떻게 돼? 유일하게, 사실상 유일하게 이 수도권이 인구에서 뺏기는 권역, 즉 순유출을 보이는 권역, 바로 무슨 권? 충청권. 수도권은 충청권한테 무슨 관계야? 인구를 뺏기는 관계야. 알겠니? 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수도권의 과밀하라 봐야지. 수도권의 과밀화. 그래서 우리가 충청권의 제조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도 물론 90년대에 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공업 지역이 발달을 했기도 했지만 그때 그렇지만 일단은 수도권에서 이제 공장의 뭐 총량제라든지 굉장히 이런 규제가 빡시기 때문에 수도권과 밀접하면서 인접해 있으면서 어때? 수출도 용이하고 교통도 편리한 충청권에 그래서 이 공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가 자리 잡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수도권은 충청권한테 순유출을 보인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가수도권이 순유출을 보이는 권역이 어디야? 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 뭐가 된다? 나가 충청권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나머지 다가 영남권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가나다 매치해서 안 했어. 끝났지? 그럼 오른쪽 보자. 권역별 제조업 생산액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지. 무슨 개념이냐? 공업의 지역적인 편제성인 거지. 공업의 지역적인 편제. 그래서 우리가 공업을 논할 때 세 가지의 범주를 놓아줘요. 사업체 수, 종사자 수, 그 다음에 출하액, 그지? 생산액이라고도 하지. 자,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지역은 어디라 할까? 남동임의 공업지역이라고 하는 순간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쟁쟁한 중앙 공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이지만 규모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공업지역은 수도권 공업지역이야. 알겠니?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사업체 수 어디가 가장 많아? 수도권이 가장 많아. 수. 그 다음에 인구 순으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종사자 수도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인데 이제 이게 관건인 거지. 생산액, 출하액. 그러니까 수도권은 규모적으로 이제 공업의 규모가 큰 건데 그 속내를 한번 살펴보자. 속내. 아까 니네들이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가장 규모 크지 않냐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남동임의 공업지역은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수도권이 딸려 안 딸려? 딸리는 게 맞아. 그지? 근데 속내를 따져보면 경기도는 아무래도 이런 영남권이나 충청권에 비해 조금 영세한 그런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경고율이 좀 높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출하액을 따지면 어때? 영남권이 수도권을 앞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출하액은 어떻게 된다? 영남권이 알겠니?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A, B, C 할 때 틀렸던 분들은 이 B를 뭘로 잡은 거야? 수도권으로 잡으신 거지. 그치? 그래서 B는 수도권이 아니라 뭐가 된다? 생산액이 가장 많은 B, 영남권이 되는구나. 그 다음으로 많은 C가 뭐야? 수도권. 그래서 영남권이 뭐가 돼? B. 그 다음에 수도권이 C. 나머지 충청권이 뭐가 된다? A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자. 지금 2014년의 생산액과 2004년에 10년간의 이 저기 제조업 생산액 변화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도 좀 시사할 바가 있는 거야. 방금 얘기한 건 이제 규모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잖아. 사이즈의 측면, 파이의 측면.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장세의 측면이야. 성장세, 포텐 측면. 이 세 권역 중에서 그래도 지금의 성장세라든지 그 다음에 가능성, 포텐은 어디가 가장 큰 거야? 바로 충청권이지. 그지? 그래서 그 어떤 권역보다도 우리가 가르치는 뭐 강사분들이 가장 핫한 권역이다, 가장 핫한 곳이다 항상 하는 게 뭐야? 충남, 그지? 충청권인 거지, 그지? 세종을 비롯해서 그렇게 봤을 때, 자, 2004년 대비 2014년 생산액 증가 비율을 보자. 액수 절대값이 아니라 비율 보는 거야. 배수. 어디가 가장 높니? 안 봐도 비디오지. 어디야? 충청권이지. 다른 권역은 2배도 증가를 못한 반면에 충청권은 어때? 거의 2.5배가 증가한 모습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실제로 정답인 4번을 선지를 보게 되면 제조업 생산액 증가율은 어디가 가장 높다고 써 있어? 언급이 돼 있잖아. 나 무슨 권? 충청권이 가장 높다라고 답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잖아. 그만큼 중요한 소재라는 거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제 6월 모의평가 끝내고 9월 모의평가로 한번 들어가 보자. 9월 모의평은 조금 볼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2018학년도가 좀 문제들이 지금에 비해서는 요즘에 비해서는 약간 난이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한 학생들은 이때 기출문제를 풀 때 보면 좀 난이도가 빡세다라고 느낄 소지가 꽤 있어. 자, 그러면 일단은 6문제 볼까? 4번, 8번, 10번, 12, 14, 19번 꽤 많지, 그지? 4번은 사실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게 막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니네들이 보통 기출 문제면 뭐 4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지금 5지역이 나왔어. 5지역. 자, 연평균 기온, 연교차, 연강수량, 여름강수, 집중률. 근데 아까도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가자. 연평균 기온은 뭘 봐야 된다? 어느 정도는 뭐랑 비례한다? 연교차랑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연교차랑. 그 다음에 연강수량. 나온 적이 어디야 지금? A랑 B 조심해야 되겠지? A가 대관령이지, 그지? 그 다음에 B가 어디가 돼? 방문. 그 다음에 이제 C가 울릉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D가 대구. B가 제주.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내가 그럼 뭐 연교차 얘기, 연평균 기온 얘기 했는데 이 5지역 중에서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 그게 어딜까? 모두가 알겠지만 대관령이야. 대관령. 자, 이 대관령한테는 아까 말한 뭐 연평균 기온이라든지 연교차라든지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안 돼. 왜 그럴까? 우리가 전제가 있었지. 첫 번째 전제가 뭐였어? 그러니까 최나널 평균, 여름 기온은 지역별 편차가 작다는 게 전제였잖아, 그지? 근데 자, 대관령은 그게 아니잖아. 해발 고도가 어때? 높은 지역이 있어, 없어? 있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그 전제인 이 최단원 평균의 전제에 어긋나게 돼. 그래서 대관령 어떻게 해줘야 되냐? 따로 외워줘야 돼. 따로. 그래서 대관령 정도는 우리가 좀 프로 정도가 되는 것처럼 좀 외워주자. 대관령 좀 알아주자. 그래서 자, 대관령 외우기 쉬워. 이게 보통 여름에 덥다 하잖아. 근데 대관령 서늘하다고 하지. 그래서 뭐를 해? 뭐 고랭지제비라든지 그런 걸 하잖아. 그래서 유일하게 이 한반도에서 몇 도가 안 되는 20도가 안 돼. 20도가 안 되는 지역이다. 딱 몇 도야? 턱걸이 19도다. 19도. 좀 알아두죠. 모든 지역 다 20도 넘어. 심지어 우리가 연교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배우는 중강진도 20도가 넘거든. 근데 대관령은 어때? 해발보다 높다 보니까 기온이 다운돼서 몇 도까지? 딱 20도, 턱걸이 19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그런 연교차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최하는 얼마일까? 최하는 최하늘 평균이 한 영하 8도 정도 돼. 8도. 그럼 연교차는 얼마야? 연교차. 연교차가 한 27도 정도 된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지금 27도 연교차는 어디랑 동일하냐면 인천의 연교차와 동일해.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로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두 개를 맞받아서 비교하는 거는 출제의 원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긋나게 되는 거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여러 지표를 보여주면서 충분히 이 대관령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게 올바른 이런 출제의 방식인 거야. 그러니까 평가만 이렇게 출제했지만 뭐 이투스라든지 이런 사설 모의고사 기관에서는 그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대관령과 인천의 연교차를 맞받아서 비교하게 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실제로 내가 기상청에 들어가서 연교차를 확인해 보니까 0.2도가 차이나. 그건 사실 기상청 직원도 모르고 기상청장도 모른다에 내가 500원 벌게. 자, 아무튼 이렇다. 그래서 대관령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었다. 야, 그 다음에 연강수량은 알지? 우리가 배워서 알지? 연강수량? 연강수량은 우리나라 최다우지 어디야? 거제. 그 다음이 어디야? 대관령. 1900이지?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두자. 뭐. 대관령 나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8번 가보자. 8번은 문제를 풀 건 아니고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해보고. 8번. 문제. 그냥 이거 한마디야. 모르면 어떻게 해라. 모르면 어떻게 해라. 제껴라. 자, 저번에도 내가 언급을 했지만 이 평가원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100% 연계교재며 기출문제며 공부를 해도 분명히 우리가 몰랐던 요소들을 출제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나요? 어떻게 다 아니? 그거를 출제자가 낸 건데.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 우리가 답을 풀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관건이 어때? 되지 않아. 알겠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부셔버려. 제껴버리라고. 알겠니? 자, 그래서 8번 보면 지금 지역지리 문제인데 지금 바로 갑부터, 이 갑론부터 갑. 얘가 뭐라고 말하고 있니 지금? A, B. A가 태안이지. 태안과 보령에는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대통령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있지. 아, 충남이 무슨 공급량이 많아? 석탄 공급량이 많다. 자원단을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왜 석탄 공급량이 많은데? 일단 제철소 있어, 없어?
있고 그 다음에 뭐냐 이 대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는 배웠지만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교과서에서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넘기는 얘기야. 어떻게 하니 내가 그거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발 당황하지 마. 모르면 어떻게 해라? 제껴라. 그러니까 평가원은 모르는 소리. 네. 네. 알겠지? 근데 이게 정답 도출하는데 관건이 돼야 안 돼. 하든 안 돼.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라? 제끼라고. 알겠니? 바로 읽어볼까? A시에는 태양과 충주에는 혁신도시 땡! 무슨 도시야? 기업도시잖아. 정답 몇 번? 2번.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게 나오면 당황 타는 순간 재수학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바로 제껴버려. 무시.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공부를 한 사람 존재야.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한 새끼는 다 모르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했음에도 공부를 했음에도 모르는 게 나왔으면 그것은 분명히 이 문제에서 관건이 하등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넘겨라. 그러니까 문제 풀이에 있어서의 이 방법론에서 좀 언급을 할 게 있어가지고 8번을 풀어준 거야. 그다음에 10번 가보자. 자, 제조업 문제지? 10번 문제. 자, 10번. 자, 위에는 주요 공업의 총 생산액과 종사자 수가 나와 있고, 자, 밑에는 지역별 생산액 비중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나온 그 제조업이 1차 금속, 그다음에 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준다기보다는 조금 심층적인 개념을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심층적인 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약간 겉도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이게 지금 각각 물론 이제 전자는 첨단으로 들어가지만 중화공업이잖아, 그지? 근데 중화공업이라고 다 성향이 어떻다? 똑같냐? 아니라는 거지. 일단 우리가 베버의 입지 이론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면 1차 금속은 어때? 원료가 수입되는 거잖아. 철강은 수입이잖아. 호주에서, 그지? 그래서 얘는 뭐야? 적환지 지향형 도적으로 했지, 그지? 적환지. 그다음 이 베버의 입지론 운송비가 최저가 되는 지점을 찾는 거잖아, 그지? 공장 홀리고 있어서. 자,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전자는 어때? 총 생산액에서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찌끄레기야. 결국은 운송비와 관건이 안 된다는 거야. 결국 그래서 얘는 입지가 어떻다? 자유롭다. 그래서 입지 자유롭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몇만 개의 제품이 들어가. 그러면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데 많은 회사들이 필요 안 필요해? 하청업체들이라고 그러지? 많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현대차 공장,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입지하면 거기에 많이 딸려가지고 공장들이 많이 입지해야 해. 많은 산업들이 필요 안 필요?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직접 지향이라고 한다. 직접 지향. 그 다음에 1차 금속 보게 되면 얘는 어때? 제철을 누가 만들어? 우리가 대장장이들이 만드니? 조선시대야 지금? 기계가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뭐란다? 장치산업. 장치산업.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거야. 그치? 뭐에 비해서? 우리 자동차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없는 거지. 이 그래프에서도 보이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1차 금속 같은 거 노동 생산성이 어때?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노동 생산성이 뛰어난 게 또 뭐가 있었다? 1차 금속과 더불어서 정유와 석유. 그치? 근데 이제 네이버에 쳐보면 이런 자동차가 당연히
장치 산업인 게 맞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측면은 뭐냐면 이런 1차 금속이나 정유석유화학은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으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생산을 높은 많은 액수를 뽑아낼 수 있는 제조업이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자동차는 이거이기도 하지만 어때? 얘는 무슨 성향을 가져? 고용, 파급력이 높다. 이런 성향을 가지는 거지.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 해보면 전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좀 막연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맞아.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 중에서도 출하액이 어때? 1위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이 뭐 여러 개 있지만 굳이 뽑자면 사실은 반도체 전자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기업을 대표하는 회사가 어디야? 현대차부터 말하지 않잖아. 사실 삼성전자부터 말을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이치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물론 현대차부터 말하는 사람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그래서 출하액 1위다. 전체 제조업 중에서 출하액이 1위이고, 자, 전자 제조업이 입지한 적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전자 제조업이 입지한 지역 무조건 뭐가 1위야? 무조건 전자가 1위야. 알겠니? 그럼 따져볼까? 자, 그러면은 경기에 전자 있어 없어? 있지. 그럼 경기도 내에서 제조업 1위 출하액 1위 제조업 뭐야? 전자야. 무조건. 그지 않겠니? 그 다음에 경북에도 구미에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경북 내에서 제조업 출하액 1위 뭐야? 말이 뭐하니? 전자라니까? 알겠지? 얼마나 쉬운 얘기지? 그래서 이제 가나다 매치해보면 경기, 경북, 충남 있고 그 다음에 난 경기, 울산, 광주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자동차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경북이 1위. 사실 경북이 1위인 유일한 제조 사실상, 그지? 뭐야? 제철이지, 포항, 그지? 그래서 경북의 포항, 2등 뭐야? 충남의 당진, 전남의 광역. 그래서 다가 뭐야? 제철, 1차 금속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머지 가가 뭐가 돼? 전자가 되는구나.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한번 알아보자. 경기도에 어디 있어? 수원, 화성, 용인, 삼성전자, 그지? 그 다음에 경북이 2등이지? 경북이 어디야? 구미. 그 다음에 자 충남, 천안과 아산에 있잖아. 맞니? 그래서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상 삼성전자 제조업장이 있는 곳이 다 그냥 상위권인 거 알겠니? 물론 경기도에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이 생산액에서 가장 그 지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삼성전자다. 자, 그래서 선지를 보면은 1번 선지에 한 가지의 원료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계열화된 공업이다. 이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거야? 직접 지향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2번 최종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주요 원료의 무게와 부피가 감소한다?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제조 과정에서 무게가 감소하면 굳이 운반할 필요가 있어? 쓸데없는 짓이잖아. 그럼 어디에 입지해야 돼? 바로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2번 선지는 바로 이 시멘트 공업, 비금속, 광물 공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자 종사자 1인당 생산액 4번 선지 보이니? 종사자 1인당 생산액 이게 바로 뭐야? 지렸다. 노동, 생산성이잖아. 언급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잖아. 나는 다보다 자동차는 1차 감속보다 종사자 1인당 생산액 즉 노동 생산성이 낮다. 정답? 정답이잖아, 그지? 다 설명했잖아 내가 지금, 그지?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가보자. 자, 12번인데 자, 얘는 이제 수도권, 대도시권 문제지? 나온 적 한번 볼까? 고양, 용인, 안산이지, 그지? 이제 보면 자,
자, 고향은 뭐야? 90년대 1기 신도시. 90년대 개발된 1기 신도시. 안산은 자,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 용인 얘는 2000년대 개발되는 2기 신도시다. 자, 그러면 지금 95년도의 인구가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을 보여주고 있어. 그러면 지금 95년도를 보면은 야, 이미 지금 간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겁내 높아 안 높아? 높지. 이게 무슨 얘기야? 아, 이미 신도시가 건설이 된 동네구나. 그러니까 신도시는 무슨 특성이 있어? 거주는 그 동네에서 하지만 출퇴근 어디로 해? 주로 서울이잖아. 그렇지 않니? 그렇게 봤을 때 간 이미 신도시가 건설된 동네구나. 바로 어디야? A, 고향이 되는 거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용인은 이때까지는 90년대까지는 뭐야? 깡촌이야 용인은. 그때까지는. 근데 언제가 돼서야? 21세기가 돼서야 막 개발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인구가 어때? 비약적으로 늘어 안 늘어? 늘어서 거의 지금 고향과 맞먹고 있어 안 맞먹고 있어? 맞먹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뭐야? 용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95년도 대비 2015년에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어때? 증가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가 용인이 되는 것이고 이미 공업 기능이 있다. 그러면 공업 기능이 있다는 건 뭐야? 이미 일자리가 있구나. 있어 보이는 말로 자족 기능이 있구나. 그럼 일자리가 이미 있으면 굳이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높을 이유가 있어 없어?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안산을 비롯한 뭐 화성, 평택 이런 동네들은 어때?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낮은 거지. 애초에 거기로 유입이 되는 건데, 그지? 그렇게 봤을 때 이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이 낮은 다가 뭐가 된다? B, 안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19번으로 바로 볼게. 19번. 자, 19번은 소재가 뭐야? 또 인구의 상호작용.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잖아. 자, 그리고 발문도 어때? 아까 6평대 언급했던 것처럼 간접적인 발문을 하고 있잖아. 아까 6평대는 뭐였어? 영남의 세계광역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요즘 평가원의 이런 발문의 트렌드 또 봐주고 얘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 4대 도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인구 규모 4대 도시가 모르는 사람 없지, 그치? 자, 수위 도시 어디야? 서울, 그치? 서울, 그 다음 부산, 3등이 인천이지, 그치? 이렇게 되는데, 자, 좀 공부한 사람들은 알지만 원래 3등은 뭐였어? 대구였는데 이런 서울의 교회화라든지 그런 수도권의 발달하는 추세 때문에 인천이 어때? 올라온 거지. 그래서 지금 70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가 뭐가 된다? 서울이겠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 어디야? B 맞아 안 맞아? B니까 B 부산인데 자세히 볼게. 자, 70년에는 자 대구가 3위 도시였던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지? 근데 자 C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대구보다 인구가 더 많아진 모습 보이지, 그지? 그래서 자 3위로 치고 올라온 C가 뭐가 된다? 인천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자. 인구 이동. 자, 인구의 상호작용이지. 아까 내가 말했다. 첫 번째. 인구의 규모에는 어때?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상호작용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서울과 예를 들어서 뭐 울산과 부산 다녔을 때 당연히 서울과 부산으로 가는 게 많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부선 KTX
울산역에서 내리는 사람이 많아? 부산역에서 내리는 사람이 많아? 당연히 부산역이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원래 이론 그 공식상으로는 제곱의 반비례지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거리라는 지표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 그러니까 멀어지면 우리 사람들도 친한 친구가 이사가 버리면 어때? 당연히 연락이 뜸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그거를 명심하면서 한번 보자. 그럼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뭐 대구, 인천, 부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일단은 양적으로 먼저 봐야 되겠지?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거는 서울이니까 가장 양적으로 많은 도시가 서울이겠구나. 그렇게 봤을 때 기억이 뭐가 되는 거야? 기억이 서울이 되는구나. 맞니? 그러면 이제 인천과 부산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양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아? 지금 서울과 니은이 더 많아, 안 많아? 많지? 그럼 따져볼까 한번?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 인구 얼마야? 300만이지. 부산 인구 350만. 그러니까 약간 차이는 나지만 크진 않아. 근데 거리로 따지면 어떻게 돼? 인천 서울 커봐야 한 50km? 직선거리? 근데 서울에서 부산은 몇 킬로? 직선거리 따지면 400km가 나와. 400km. 몇 배 차이야? 8배 차이잖아. 그치? 인구는 비슷한데 거리는 어때? 차이가 많이 나잖아. 결론적으로 서울과 어디랑 상호작용이 많은 거야? 바로 인천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인천이 니은이 되는구나. 인천이 니은이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 부산이 디귿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서울과의 그 양상을 봤을 때 어때? 서울은 이 교회화의 영향이기 때문에 어때? 인천한테도 인구가 뺏겨 안 뺏겨? 뺏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줘도 돼, 알겠니?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 선지 한번 볼까? 4대 도시 간 인구 이동량. 도시 인구 규모가 클수록 많다? 야, 변수가 몇 개였어? 2개였잖아. 그치? 물론 인구 규모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요소 뭐야? 거리도 따져야 된다. 따져야지. 그러니까 리을 현지는 틀린 거지. 되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수능 보자. 대망의 수능. 자, 2번 문제 보자. 이 문제가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어. 오답률이 한 60% 가까이 된 문제야. 왜 그랬을까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좀 길게 언급을 할 건데 나온 적이 지금 A, B, C야. A가 어디냐면 고양이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그 다음에 상주 인구. 그 다음에 이게 100이지, 그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흰색이 95년이고, 자 20년간의 인구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에 주간 인구 지수의 변화까지. 자, 그러면 지금 A가 어디야? 고양. 얘는 어떤 동네야? 뭐 하는 동네야? 90년대 건설된 일기 신도시다.
그다음 이제 B가 뭐냐? 남양주지, 남양주. 남양주 상대적으로 어때? 최근에 건설되는 신도시지? 그다음에 C는 평택이다. 경기도 서남부 지역이지, 그치? 평택은 그치? 중화권. 그렇게 봤을 때, 자, 가나 다 중에 일단 주간인구 지수가 100을 넘는 지역이 하나 있어. 그치? 그 얘기는 뭐야? 아, 이 지역은 자극도가 높은 지역이구나. 그치? 중화권 위치에 있다는 거. 일자리가 있어, 없어? 일자리가 있다는 거고. 그 지역에 자족 기능이 어때? 높은 지역이구나. 그럼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일하러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높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가 뭐가 되는 거야? 평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나랑 단데, 이제 달을 봤을 때 지금 인구가 어때? 100만에서 끊겨, 100만. 인구가, 상주 인구가. 그래서 우리가 외웠잖아. 고향 인구 100만. 그래서, 자, 달을 A로 하고 나머지 남양주를 B로 해서 답을 뽑아낼 수 있고, 뭐 EBS라든지 다른 인강 사이트 선생님들 다 이런 식으로 해설하고 있는데 난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스럽다.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풀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답을 풀어낼 수 있지만 그건 그 시험 때 풀 때는 그렇게 풀어내는 거지. 근데 우리가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이거랑 똑같이 출제가 되겠니? 한층 더 발전시켜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시험장에서 풀어냈던 그런 단편적인 방식에서 안지하면 안 돼. 조금 더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럼 답은 도출했잖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 한 걸음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볼게.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게 1기, 2기인가 통틀어서 신도시가 이제 개발되기 전이 있겠고 직후가 있겠고 이후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비교해보자. 이거랑 별개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개발 이전에는 인구가 어떻겠어? 깡촌이었겠지. 어때? 줄어 안 줄어? 아니 줄는 게 아니라 있어 없어? 깡촌이지. 근데 개발 직후에 확 늘어나는 거야. 늘어서 이렇게 된다. 그지? 이건 당연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이걸 이제 주간 인구 지수라고 할게. 그다음에 대충 여기를 한 100 정도로 해볼게. 자, 이전에는 어때? 보통 깡촌들은 100 언저리거나 100보다 약간 높아. 알겠니?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겠지. 큰 의미 없이. 근데 개발 직후에 어떻게 될까? 낮아지게 돼. 여기까지 스탑. 왜 낮아지는 거야? 왜 낮아지는 거야? 주간 인구 지수 왜 낮아지는 거야? 왜 낮아지는 거야? 주간 인구 지수가. 그러니까 개발이 됐지. 그럼 사람들이 입주를 하겠지. 근데 그 입주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야? 원래는 어디 살던 사람들이야? 원래는 서울 살던 사람들인데 주택난 때문에 어때? 신도시로 이사 왔어 안 왔어? 이사 오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기는 경기도 신도시에 살겠지만 출퇴근이나 통근통학은 어디로 해? 통학은 서울로 가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고향이나 성남 신도시에서 출근해야 안 해. 살기만 거기 사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주간 인구 지수는 다운이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다운돼서 쭉 바닥으로 내려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방금 이거 설명했어 어제?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잘 생각해봐라. 개발 직후에는 아파트 주택단지 짓기만 급하지. 그럼 그 지역에 일자리라고 할 게 있어 없어? 없어.
자주 끼는 게 없다고. 그래서 뭐라고 불려? 배드타운이라고 불리잖아. 잠만 자는 곳이라고. 그지? 근데 배드타운이라는 게 동네가 좋은 의미야, 안 좋은 의미야? 부정적인 의미야. 그 동네에 생기가 없다는 거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 동네에서. 그래서 1기 신도시는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보였었거든. 특히 일산 신도시는. 그래서 이제 2기 신도시나 최근에 발표한 3기 신도시들은 어떤 점?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뭐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 자족 기능, 즉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 아무튼 어느 도시들을 이든지 개발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어때? 자족 기능이 어떻게 돼?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그 얘기는 주간 지수가 어때? 올라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개발 직후에는 확 낮아지지만 올라오는데 올해 수능 완성에도 있지만 이 자족 기능 향상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동네가 어디냐면은 성남시야. 판교에 테크노밸리라는 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자 판교라는 동네에 그런 IT 기업의 본사들을 많이 입주를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 판교로 원래 서울이었는데 판교로 어때?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지. 막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 물론 성남시에서 서울로 터근터근한 사람 겁내 많아. 근데 그만큼 안 들어. 다른 동네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나가는 사람이나 들어오는 사람이 똑같게 되면 주간 인구 지수가 얼마야?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쌤쌤이면 제로섬이잖아. 딱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성남의 주간 인구 지수가 얼마야? 100이야. 그래서 성남의 주간 인구 지수가 얼마라고? 이제 100이라. 내려온 거야? 올라온 거야? 올라온 거지. 야, 성남도 무슨 출신이야? 응? 신도시 출신이야. 나도 신도시 출신이야. 나도 배드타운 출신이야. 근데 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이 배드타운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 판교라는 곳에 기업들 입주시켰어, 안 시켰어? 시켰지. 그래서 이 성남시 주간 인구 지수가 딱 얼마가 됐다. 올해부로 정확히 100이 됐다.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되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언급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고양이였고 이게 지금 남양주잖아. 문제로 돌아와서 얘는 지금 이때가 신도시 건설 이전이지. 맞니? 이게 지금 신도시 건설 직후지. 남양주는. 그지? 그 다음에 고양이 얘는 지금 95년이니까 신도시 건설 직후지. 얘는 뭐야? 신도시 건설 20년 후잖아. 그렇게 봤을 때 이전이니까 어때? 지금보다 높은 모습을 보이는 거지. 근데 신도시 건설이 되니까 인구 늘고 다운돼야 안 돼. 주간 인구 지수가 다운되는 거잖아. 난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좀 더 깊게. 알겠니? 신도시 건설의 이 개발 전후기. 그다음에 고향도 보게 되면 직후니까 주간 인구 지수 겁내 낮아 안 낮아? 낮잖아. 근데 20년 지나니까 물론 상주 인구가 늘었지만 어때? 주간 인구 지수가 늘었어 안 늘었어? 늘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특히 이 주간 인구 지수 상승이 두드러진 동네가 고향도 고향이지만 어디다? 바로 이 성남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언급을 할게.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8번 보자. 기후 문제인데 그냥 조금만 말하려고 이거는 지금 나온 동네가 A가 서울이야. 그 다음에 B가 이제 대전, 그지? D가 목포. C랑 D를 구분하기는 너무나 쉽지.
연강 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C는 어때? 영남 내륙 지역이니까 강수량 1000mm 그지? 그다음에 목포는 어때? 서해안이니까 남한 서해안일 때 목포, 군산, 인천 강수량 1200mm. 그렇게 해서 껌으로 풀어버리면 되지. 영남 내륙 1000. 그러니까 대구가 뭐가 돼? 가가 되는 것이고 목포 어때? D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잠깐만. 나 미안하다. 나. 그럼 이제 대전과 서울이 관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렸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서울은 뭐 나올 수 있지만 대전이 굉장히 생소하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걸 낸다고 평가가.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서울이 있고 대전이 있는데 이제 다랑 나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강수량을 보게 되면 어때? 비슷해. 선상에 비슷해. 그럼 강수량으로 비교하는 건 어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연교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나. 나잖아. 어디 가도 연교차가 다 크잖아. 그치? 그럼 연교차가 뭔데? 연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기온의 지표를 결정짓는 거는 어느 계절 기온이다? 최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대전이랑 서울 중에 어디가 더 추워? 모르는 사람 있니? 서울이 더 춥잖아. 그 얘기인즉슨 연교차 어디가 더 커? 서울.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가 뭐가 된다? 다가 서울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라가 대전이 되는구나. 대전은 그냥 마지막 뻘거지. 라. 서울이 뭐야? 대전은 어때? 충청권인데 더 북쪽에 있잖아 서울. 그러니까 어때? 최하늘 기온 나지 안 나죠? 당연히 나겠지. 그 얘기는 연교차가 더 커 안 커? 그러니까 다가 뭐가 된다? 서울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로 접근을 해야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10번 보자. 하기 전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제 또 런타임이 1시간이 넘어갔네요. 자, 10번 봅시다. 제조업인데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다시 언급을 하려고. 중요하니까. 자, 지금 또 지역 내 총생산 나왔죠. 그 다음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나왔죠. 지역 내 총생산. 자, 1등 뭐다? 경기다. 그치? 인구 1250만이니까, 그지? 2등 뭐다? 서울이었다, 그지? 인구 970만. 그 다음에 인구 때문에 넘사벽이 있어, 없어? 있지, 3등이고. 충남이었다. 왜? 인구 어느 정도 있는데 돈 많이 버는 제조업, 중화공업 발달했으니까. 그 다음에 꼴찌. 제주겠지, 그치? 애초에 제조업이 발달하지도 않은 것이니까. 이렇게 외우려잖아, 그치? 그 다음에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 (1등은) 뭐였다? 울산이었다. 예, 중복 설명 나갈게. 다음에 울산, 충남, 이 투토. 그지? 자, 그렇게 보자. 그러면 바로 D가 뭐가 돼? D가 뭐가 돼? 경기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자, 울산 바로 밑에 있는 A가 뭐가 되는 거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 A가 충남 되는구나, 그지? 그럼 지금 B랑 C는 어때? 지표가 비슷하면 비슷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밑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지금 이 충남의 제조업 1위, 그 다음에 경기의 제조업 1위. 내가 얘기했었지. 전자가 있지 않아. 무조건 그 지역 내 제조업 출하의 1위는 뭐야? 전자. 가가 뭐야? 전자. 자, 그럼 가가 전자다. 그치? 그 다음에 전자가 입지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 지금 B지, 그지? 그럼 지금 뭐야? 전남이랑 경북을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경북은 어때? 궁이 있어 없어? 있네. 근데 전남은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 B가 뭐가 되는 거야? 아, B가 전남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지? 그 다음에 C가 뭐야? 나머지 경북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경북이 지금 어때? 1위. 전자 있으니까, 그지? 1위가 전자인데 전자 다음으로 높은 게 지금 어때? 다지, 그치? 다. 그치? 다. 그러니까 다가 뭐가 되는 거야? 1차 감속이겠구나. 그리고 전남 뭐더라도 정유 석유화학 다음으로 오는 게 뭐야? 다잖아. 그러니까 다가 뭐가 되는 거야? 다가 1차 금속이 되는구나. 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나머지 나가 뭐야? 자동차네. 그치?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는 그냥 안 볼게.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내가 뭐 문제를 풀어주려는 게 아니라 낯선 문제를 좀 당황하지 말고 좀 풀어내라. 낯선 문제 있어.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 호랑이 불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어때? 사는 거야. 그러니까 13번을 정말 처음 접하면 나도 시험장에서 접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 어렵다기보다. 근데 어때? 주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읽고 나면 너무나 쉽게 풀려. 그러니까 분명히 너네들도 이번 9월 모의 평가나 특히 수능에 낯선 소재들이 너무나 많이 보일 거야. 근데 방금 말했지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충분히 풀어내.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낯선 유형일수록 더 집중을 해서 풀 수 있도록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를 보면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주석을 읽으니까 신생대 제4기에 내인적 작용, 화산활동인 거죠. 화산활동을 형성됐으면 땡땡산의 완경사 사면을 집단적으로 분포한다. 그러니까 뭔 거야? 기생화산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지형 형성 받기 전에 지표면을 추정한 선, 나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거지? 또 주석 보면 빗물과 지하수가 암석의 화학작용? 용식작용이잖아. 그럼 용식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뭐야? 카르스트 지형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야? 카르스트 지형인 거지, 그지?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특징이잖아. 근데 둘 다 어때? 공통적인 특징. 배수가 잘 돼야 되잖아. 그래서 1번 선지 기반함의 특성, 배수가 잘 되지. 그러니까 건천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는 거지. 정신 차리니까 답 1번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해주고 싶었어. 그 다음에 대망의 20번. 내가 아까 6월 모의평가 때부터 인구의 상호작용 언급을 했는데 드디어 이 대마왕 문제가 나왔어, 안 나왔어? 대마왕이 나왔어. 대마왕 문제. 대마왕 문제야 이게. 이거 정답률 20%짜리야. 20%. 20%. 자, 지금 서울과 세계광역시의 산업별 종사자 비중과 인구 이동. 자, 그러면 지금 A, B, C는 자 울산, 광주, 인천 중에 하나인데, 자 울산이 어때?
제조업 도시니까는 2차 산업 비중 높게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A가 뭐가 된다? 물산이 된다. 그다음에 B랑 C. 그러니까 B랑 C를 또 구분하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논란이 많은 문제기는 해, 실제로. 근데 어떻게 추론을 해야 될까? 광주랑 인천. 어떻게 산업구조를 추론해야 될까? 그지? 광주, 인천 둘 다 광역시, 대도시고, 그지? 광주는 그나마 우리가 배운 거 자동차. 근데 인천은 또 그나마 있지도 않아, 그지? 그래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광주는 내륙 도시야, 그지?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가 그나마 있는 제조업이야, 그지? 근데 인천은 항구 도시야. 그래서 부산 다음 가는 이런 화물 물동량도 자랑하고, 그지? 그렇게 봤을 때 이런 특히 이제 항구 대도시들, 인천, 부산. 산업구조, 특히 이제 제조업. 살펴보면 항구 도시잖아. 자, 우리가 이런 거지. 네다섯 명 정도 있어. 세네 명? 세네 명에 대해서 밥을 먹을 때 메뉴 통일하는 게 어렵니? 사실 짜장면 그냥 먹자고 하면 짜장면 4개 시킬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 담임 선생님인데 애들 30명의 메뉴를 정해야 돼. 근데 그게 쉽게 통일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네 명은 어때? 규모가 작으니까 하나로 그렇게 특화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건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때? 하나로 북한이니 여기가?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안에는 싸죽여 버리면 되니까 북한은, 그지? 근데 규모가 커지면은 어떻게 하나나 한두 개의 그런 특정 제조업에 쏠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잖아. 포항은 제철, 그다음에 뭐 광양제철 또는 뭐 서산 석유화학. 근데 걔네들은 인구가 어때? 중소도시잖아. 그러니까 특정 제조업에 특화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충분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인천, 부산은 인구가 300만급이야. 특정 제조업에 특화가 돼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천, 부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제조업이 발달된 곳은 맞아. 그러나 특정 제조업에 특화도가 어때? 낮게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조업 생산액이라든지 제조업 종사자 수 비중이라든지 제조업 종사자 수 포함해서 다른 데보다 높아 안 높아? 높아. 그러나 부산에 무슨 제조업 발달해 있니? 이렇게 쉽게는 못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 4명은 메뉴 통일할 수 있잖아. 근데 3, 40명은 메뉴 통일을 못해. 북한 아니고서야 못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비슷한 건 이제 러시아의 콤비나트 산업 이런 게 있는데 거기도 소련 시대 때는 안 하면 싸죽이면 되니까 편하게 콤비나트 한 건데 이 논리적으로는 못 하는 거지. 특정 제조업 특화도가 낮은 거지. 이런 대도시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조업에 있어서 비중 그런 수치 자체는 높다. 근데 특화된 제조업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산 제조업 뭐 발달했니? 배운 적 없어. 그러니까 부산에 놀러 가본 사람 알겠지만 영도 쪽에는 조선소도 있어. 물론 요즘 망했지만. 그다음에 한편에 또 부산에 이전에 발달했던 제조업이 재화공업이라는 게 있어. 재화공업. 이 재화라는 게 신발 만드는 공업, 재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도 그렇고. 근데 광주는 어때? 규모가 좀 작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뭐 자동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B, C 중에서 제조업 2차 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게 어디야? C잖아. 그래서 그 C가 뭐가 된다? 인천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나머지 B가 뭐가 된다? 광주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 가보자. 이제 오른쪽에서 인구의 상호작용을 논해봐야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인구의 상호작용. 인구의 규모의 비례.
거리에 반비례하겠지, 그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인천 인구 얼마? 300만. 광주 150만, 울산 110만. 자, 당연히 이 셋 중에서는 상호작용량 어디가 가장 많을까? 당연히 인천이겠지, 그지? 거리 가장 가까워 안 가까워? 거리도 가까울 뿐더러 인구도 가장 많아 안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인천이 서울과의 상호작용량이 가장 많으니까 미안해. 나가 뭐가 돼? 나가 인천이 되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주와의 거리, 울산과의 거리 비슷하냐 안 비슷하냐? 거의 비슷하다 봐야 되지 이거.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남은 변수는 뭐야? 거리는 끝났으니까 인구 규모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인구 규모 우리 배웠잖아. 광주 150만, 울산 110만. 그러면 울산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거야? 광주와의 상호작용이 많은 거야? 광주와의 상호작용이 많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여준 지표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굳이 왜 광주와 울산을 냈는지 나도 이해는 안 돼.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주가 어때? 가가 되는 거지. 상호작용이 더 많으니까. 가가 뭐가 된다? 광주가 되고 가장 적은 나가 울산이 되는 거야. 다. 그치?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또 있어 하나. 뭐냐면 주변에 빨아들이는 대도시가 있느냐 없느냐. 광주는 애초에 광주가 그 권역에서 호남권의 대도시야. 애초에 전라도에 왔다가 광주야. 그치? 그런데 울산 아래에 뭐가 있냐? 울산 아래에 부산이라는 큰 형님이 계셔 안 계셔? 울산은 깍두기야. 울산은 요즘 새로 신입 깍두기야. 원래 원조 큰 형님이 있어 없어? 부산.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부산이라고는 빨아들인 존재가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 서울과의 상호작용량이 광주보다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여기 좀 너무 들어갔어 사실은. 근데 해설해주기 위해서 좀 깊게 하는 내용인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선지가 보면 기억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인천을 전입한 인구는 광주가 울산보다 많다. 이건 내용 확인 선진 거지. 그래서 정답 1번을 해주면 돼. 그래서 정답률이 이게 몇 프로냐? 정답률이 20%야. 정확히 21.2%였나? 그러니까 이건 오차범위 1%라고 하면은 오지산다니까는 20%. 그러니까 사실상 얘를 다 찍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심으로 간 거지. 신앙심. 누가 더 신앙심 깊었느냐? 전생에 누가 저기 전생에 잘 살았느냐?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이게 갈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해봤고 꽤 빡셌죠 문제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것보다 좀 문제들이 많이 무난하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출제되었던 요소였던 만큼 충분히 방금 내가 언급했던 요소들 학습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길었던 2018학년도 평가원 기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